교양교육 원장이신 김은희 선생님께서 다른 회의가 갑자기 잡히시는 바람에 못 오시게 됐어요. 제가 한꺼번에 소개와 인사를 하면서 빨리 끝내줄게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선생님의 팬이기 때문에 집에서 찾아보니까 선생님 책이 이만큼쯤 있어요. 이 책의 날개 안쪽이나 또 제가 선생님을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혹시 인터넷에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를테면 몇 년에 태어나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정보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 TV여서 나는 안 본 드라마가 없다. 그다음에 나는 남들이 하는 공부 싫어서 남들이 안 하는 공부만 따라서 했다.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공부 가운데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선생님께서 그 전형적인 소개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걸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글을 처음 접한 게 1990년대 초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글이 3개쯤 되는데요. 하나가 낭만 음악에 실려 있었던 선생님 맞나요? 이미자요? 네, 이미자. 아,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 보셨어요? 오. 굉장히 논쟁적인 글이었죠. 그렇죠. 이미자 12를 생각한다. 예, 이미자 12를 시비한다. 이미자 12를 생각한다. 예, 예. 이미자를 생각한다. 두 번째 글이 역사 비평에 실려 있던 대중음악 발생이었나 기원이었나 그거는 아마 선생님의 대중문학 서적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냥 요약본. 예. 세 번째 글이 여러분들 커머니티 세미나를 듣는 학생이 더 많으니까 이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안에 있는 서태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반 학생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 글을 쓰시면서 사적인 전개를 따라가시느라고 객관성을 유보하시는 애를 썼지만 이 선생님은 서태지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하다. 서태지의 가장 큰 특징을 그 매니지먼트가 뛰어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근데 서태지한테 있어서 매니지먼트가 뛰어나다는 칭찬이 욕이거든요. 걔의 혁명성이나 걔의 뛰어난 걔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매니지먼트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글도 90년대 초에 길에 실려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그 어린애, 서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94년이면 어린애지. 그때 20살은 됐나요? 더 됐어요. 23살, 4살쯤. 예. 그 어린애의 천재적 매니지먼트 감각. 근데 그게 94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해에 가깝지? 그런데 지금도 서태지가 혁명성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때문에 훌륭하다고 얘기하려면 약간 숨을 고르고 해야 돼요. 그 안티팬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딜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94년이면 서태지가 3집 낼 때인가요? 네, 3집이에요. 네. 굉장히 서태지 붐이 일어나고 있고 말도 못한 그 팬들, 교주로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런 글을 쓰셨다니까요. 책에도 잠깐 그 필요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그 세 글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눈에 띄는 대로 선생님 글을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잠깐 그 흐름을 놓쳤을 때는 제 전공이 고전 시간인데 이를테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요 가사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건 86년에 쓴 글이었어요. 그건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문학 교육과 문학으로서의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논문을 마주치게 돼서 언제나 선생님의 글을 반갑게 발견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풍성한 영감, 굉장한 지적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 사람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대중음악 또는 대중가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자칫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글의 좋은 점은 그게 단순한 회고담이나 추억담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사적 발언은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선생님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드라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사를 넓혀가고 계시는데, 책을 읽은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영감과 직접 자극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소개를 받아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전부터 제 팬이셨으니까 여태까지 저를 먹여 살려준 분이죠. 계속 글을 열심히 사주시고 책을 저렇게 많이 사줬으니 얼마나 제가 인세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세스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다라는 책을 혹시 읽으셨나요? 자, 다 읽으시고 온 걸로 돼 있는 거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혹은 이 책의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제 뭔가 책 전반에 대한 혹은 이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라는 요구였어요. 저한테 온 요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안으로 드렸던 받으셨죠? 2장짜리. 그거를 쓰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저도 약간 조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뭘 전공했는데 여기까지 이런 거를 하면서 살게 됐을까?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중가요 평론을 하거나 대중가요 연구를 하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무슨 학과?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국어교사다. 그러면은 국어교육과 출신이면 뭔가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설 연구자다. 뭐 이광수 연구자다. 그럼 이 사람은 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 전공을 해서 뭐 이광수 전공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겠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이 잡히죠. 대중가요 연구를 한다. 도대체 뭘 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해야 되겠네요. 저는 61년에 태어났고요. 나이를 빨리 밝히는 게 좋아요. 대중예술 연구를 할 때는. 그게 솔직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전 시간은 상당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취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동시대의 것이 아니니까. 근데 대중가요, 대중예술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될 때는 뭐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취향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게 우월하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예컨대 김민기나 양희은의 취향이라고 해서 김민기나 양희은이 가장 뛰어난 음악인이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트로트를 싫어한다고 해서 트로트는 굉장히 후진 음악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취향을 어떻게 하면 객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중예술 연구할 땐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거는 빨리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내 취향이 뭔가를 빨리 알아내는 거. 61년에 태어났으니까 1970년대가 저한테는 10대였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서 한 4살쯤 되면은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따라 부르면서 과자를 얻어먹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자기가 처음 듣는 신곡들이에요. 그게 보통. 그게 저한테 60년대 초반 노래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뭐 한명숙의 그리운 얼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놓친 애들끼리는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 있으면 확실히 50대예요. 40대만 돼도 그리운 얼굴 얘기하면 이게 무슨 노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운 얼굴을 부르면 어른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과자 주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은 점점 빨라졌을 텐데 한 초딩 2학년쯤 되면 벌써 자기 취향이 좀 생기죠. 나 얘가 좋아, 쟤가 좋아 이런 거 좀 생기잖아. 10살 확실하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예비 빠순이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추게 되죠. 네, 근데 제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저는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이제 10살 정도 때부터 언니 오빠가 좋아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저보다 6살 위, 오빠가 3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70년대 초반에 그 폭송 계열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제 취향이었던 거죠.
나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61년이고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매스컴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매스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취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제 또래만 하더라도 뭐 중학교 때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야? 1930년대 얘기에 막 제가 그랬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도 마을이 전체가 같이 들었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 제 세대들도 있어요. 50대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중에서도 대도시와 산골의 차이가 굉장히 컸을 때였어요. 게다가 텔레비전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었어요.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 혹시 여기 신방과나 그쪽 계열을 선택하시려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 1956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1년 되고서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민간 TV 방송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들어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시도한 좀 말도 안 되는 실험적인 시도였고요. 그러다가 망했고, 그랬다가 1961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KBS TV가 개국하게 되는데요. 끝내주는 건 개국 날짜예요. 1961년 12월 31일. 이해가 되세요? 아니 1월 1일이면 1월 1일이지 12월 31일에 개국하는 게 어딨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달구문 날 개국하고 싶으세요? 웃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읽으면 참 여러 가지를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1961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뭐죠? 1960년, 61년, 그렇죠. 요즘 이렇게 막 뭔가를 뭐 하면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정수장학회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5.16의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거 갖고 맨날 지금 정치적인 논쟁이 붙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논쟁을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풀고 있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인 4.19, 그다음에 61년에 5월 16일에 맞으면 투스타였던 박정희 장군이 이제 탱크 몰고 들어와가지고 딱 장악을 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2년 동안 군정을 하게 됩니다. 저 뒤에 나오는 바로 저 사진. 저거. 박정희 장군의 바로 저 사진. 까만 안경 딱 쓰고 나와가지고 저거예요. 바로. 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아직 군인이던 시절에. 그리고 그 쿠데타라고 하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혁명하고 쿠데타는 어떻게 구별되냐면 혁명은 민중봉기를 수반해서 뭔가 뒤집어 엎어질 때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쿠데타는 뭐냐? 그냥 정변이에요. 정치적 변화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그러잖아요. 김옥균의 갑신정변. 그거는 민중봉기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휙 하고 무력으로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갑신 쿠데타예요, 그게. 그러니까 쿠데타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봉기를 수반했느냐, 말하자면 대중의 힘으로 올라서 어느 순간 엎어졌느냐, 아니면 소수가 무력을 통해서 엎었느냐 이런 차이예요. 저거는 5.16은 무력을 통해서 엎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쿠데타 세력들은 대부분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자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신임을 얻기 굉장히 좋은 게 문화예요. 문화로 뭔가를 딱 건드리면 경제로 뭔가를 건드려 경제적인 이벤트 같은 걸 하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마 뭐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TV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9월에 오다가 떨어졌대요. 연내 개국하라고. 말이 돼요. 라디오 방송과 TV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기자재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56년에 TV 방송을 조금 해봤던 사람들이 다 불려나왔어요. 그때 강의했던 한 사람은 도망 다녔대요. 이거 도저히 연내 못한다. 숨었대요 다. 그랬더니 막 여러 통로로 와가지고 너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갖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내 개국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뭐 일부는 사람들을 싸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뭐를 연수를 시키고 NHK에서 자기는 홍콩으로 가서 기자재를 사고 이런 난리를 쳐서 연내 개국을 성사시킨 게 12월 31일이었어요. 12월 24일 날 시험 방송을 조금 하고 12월 31일 날 지금 개국하면은 24시간 방송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몇 시간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다시 방송을 못 했대요. 왜?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없으니까.
몇 달을 다시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이따가 이제 콘텐츠가 좀 준비된 다음에 다시 어쨌든 연내 개국이란 약속은 지킨 거예요. 이런 생쇼를 하는데 제가 61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개국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사셨대요. 우리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좀 얼리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뭐 금성사에서 선풍기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 금성사 텔레비전이 없었고요. 아, 여러분은 금성사 그럼 이게 또 뭔가 또 그러시죠? 예, LG가 럭키와 금성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 세대한테 50대들한테 럭키 그러면 치약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럭키는 치약이고 금성은 전자제품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LG가 된 건데 L하고 G가 합쳐진 건데 금성이 텔레비전 나오기 전이어서 일제 도시바 14인치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흑백이죠, 당연히.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텔레비전을 봤어요. 자, 텔레비전을 굉장히 일찍 볼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텔레비전 키드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처음엔 KBS만 있었습니다. 64년에 TBC, 좀 중앙일보사, 삼성재벌이 하고 삼성이 하고 있었던 중앙일보사와 자매를 맺은 TV방송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2채널 시대가 돼요. 근데 이 동양방송은 서울하고 부산밖에 안 나왔어요. 서울하고 부산에 있었던 사람만 동양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1968년이 돼서 MBC TV가 개국합니다. 드디어 3채널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채널 시대가, 그러니까 SBS 나오기 전까지 80년대까지 3채널 시대가 60년대 말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랫동안 동양방송이 언론 통폐합으로 80년에 망하기 전, 없어지기 전까지 그것은 늘 서울하고 부산만 있었습니다. 동양TV는 꼭 어떤 성격이냐면요. KBS는 약간 관영방송, 공영도 아니고 관영방송이었어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계몽적이고 맨날 뭐 가르치려고 들고 뭐 이래요. 근데 동양방송은 딱 무슨 SBS 오락방송 이런 것처럼 무지 재밌어요. 돈도 많잖아요. 드라마 재밌게 하고 요즘 그 JTBC 보세요. 막 돈 싸들여가지고 이제 김수현 작가한테 회당 1억 주겠다고 그러고서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옛날 TBC의 명성을 되찾겠다. 우리는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락방송 성공하겠다. 지금 그러고서 하고 있는 건데 그때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양방송이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사라지게 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쿠데타로 정권을 딱 장악하니까 마치 5.16 정수장학회 뺐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 박정희 정권이 그랬듯이 80년에 삼성 불러다 놓고서 동양방송 내놔 그랬어요. 살 수 없이 그냥 헌납했어요. 그게 KBS 제2TV예요. 네. 지금 보면 1TV하고 2TV가 약간 채널 성격이 다르죠. 1TV는 뭐 다큐멘터리, 뉴스 이런 거 주로 하고 있고 2TV에서 드라마들은 다 하잖아요. 쇼들 하고 훨씬 가볍잖아요. 그 이유가 ETV가 동양방송의 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나중에 섞이죠. 그래서 ETV는 별관이 저기 따로 있잖아요. 여의도에 가면은 본관, 그러니까 신관이 있고 신관 본관이 있고 저 옆쪽에 떨어져서 원효대교 있는 쪽에 가면은 따로 별관이 있죠. 그게 원래 TBC가 지었던 건물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TBC가 건물 지었는데 건물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서 눈을 못 감았대요. 이병철이. 유언 중에 몇 개였대요. 동양방송 다시 찾아라. 얘야, 동양방송을 다시 찾아라. 그 유언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한맺힌 방송이었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서울에서 태어나서 3방송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락적인 방송, 드라마 죽순이 그야말로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봤던 아이. 토요일만 되면 쇼쇼쇼에 목을 메고 앉아 있었던 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가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아이.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면 애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평론가나 연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제가. 학교에선 국문학을 했어요. 중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봤고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덜 보죠. 아무래도. 고3 때부터는 좀 덜 보게 되죠.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한 걸 해야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래도 대학 들어갈 땐 더 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텔레비전 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을 좀 너무 열심히 본다면 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예, 뭐 1일 연속부터 다 본다, 내가. 지금 그거는 그 시간대는 왜 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술을 먹든가 어디 가서 뭐 놀든가 나이트를 가든가 그러고 클럽을 가든가 이러고 있어야지 왜 그 시간대에 집에 가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 8시 20분대 일일 연속극은 그 65세나 70세 이상의 노인들과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같이 보는 드라마예요. 주말 연속극은 가끔 보죠. 재미 더럽게 없다고 욕을 하지만 효도 차원으로 그냥 엄마 옆에서 봐드리는 게 이제 주말 드라마고, 가끔 넝쿨당 같이 재밌는 작품이 나오면 정말 반갑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시시하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주말 드라마잖아요. 근데 10시 대 드라마도 대학생들은 좀 보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 그 바깥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라디오 스타를 보든가 뭐 힐링 캠프를 보든가 11시 대 프로그램들을 보통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97을 이제 보게 되죠. 11시부터 두 편을 딱 때리고 화요일을 즐겁게 지내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드라마가 조금 소홀해졌고, 당연히 가요도 좀 소홀해졌어요. 학교 때는 연극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동안. 연극반을 했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문학 연구를 하는 서클에서 이제 문학 이론이나 뭐 평론이나 이런 공부들을 했죠. 그러니까 국문학이니까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거든요. 영어는 거의 반타작 수준이었어요. 고3 때도 이렇게 50점. 대학 간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고, 국문과들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대학원을 현대문학 전공으로 갔고, 석사를 현대문학 비평으로 했어요. 현대문학 비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전공, 소설전공, 비평전공 이렇게 세 수는 아닙니다. 보통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시전공은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를 연구하는 것, 소설 연구하는 것, 저는 비평을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비평문이나 문학 이론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920년대 갖고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남질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고 박사를 다시 가서 박사를 하죠.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연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이후에 박사를 들어가지 않고 석사 과정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노래운동이라고 하는, 노래운동, 연극운동이라고 하는 쪽에 발을 디디면서 맞으면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기 시작을 했어요. 훨씬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연극평을 하고 노래에 대한 글을 쓰고 평론을 하는 활동을 한 23살, 4살 정도 때부터, 대학원 한 1, 2학년 때부터 시작을, 석사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80년대 중후반, 어떻게 보면 한 90년대 중반까지 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론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90년대쯤 오고 나니까, 저는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 평론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작품은 저렇고 저 작품은 이렇고, 그 재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지겨워요. 꼭 맨날 남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도 뭔가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국의 가요는 이런 게 문제예요. 예컨대 뮤지컬 얘기를 합시다. 한국의 뮤지컬은 정말 극작이 약해요. 혹은 뭐 작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런 소리를 제가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에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실력이 늘어서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글이 짧아요. 그러니까 참 긴 호흡으로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슬슬 이렇게 쭉 그 중점이 연구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평론보다는 연구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평론보다는 연구 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연구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버는 잡글을 좀 쓰고 강의를 다니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중에서는 보통 연구자다 그러면 대학의 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앞으로 대학에 적을 가지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교수를 지망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교수를 지망하지 않는, 앞으로도 절대로 안 할 것인 그런 연구자입니다. 굉장히 드문. 물론 학교에 적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94년부터 2005년까지 있었고요. 있어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교수라는 게 참 연구를 하기에 나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독한 마음을 먹고 때려치우고
그러고 나니까 참 좋더만요. 월급이 안 나오는 대신 남의 월급 안 받고 사는 자유로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얘기를 많이 한 셈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대중가요사에 관한 중요한 글이나 책을 추려본 거예요. 1982년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처음 노래에 대해서 쓴 글은 우선 대중가요사에 대한 것만, 연극이나 드라마나 하는 부분 좀 빼놓고요. 민중가 노래라는 글이었는데 이게 제 학교 교지에 실린 글이었어요. 좀 긴 글이었죠. 한 70매에서 100매 정도짜리였는데 제 이름으로도 못 싣고요. 제 후배 이름으로 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윤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에 제 다른 글이 하나 실렸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제 글이 그 호에 2개가 실렸는데 하나는 고대문화 무슨 평론상 같은 걸 받아서 실린 글이 이제 우연히 실리게 되니까 이 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처에서 당시에 이게 민중 어쩌고 이런 소리 들어가는 글을 이걸 좀 빼라라는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저한테 와서 이제 동기 녀석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꿔내자. 같은 필자 둘이니까 빼자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걸 빌미로 삼을 텐데 그래서 오케이 그럼 바꿔라. 그래서 한 친구한테 양해를 얻고 다른 친구 이름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노래의 3종류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는 민요, 또 하나는 대중가요, 또 하나는 데모노래, 당시에 학교에서 불려주는 민중가요라고 하는 3개를 놓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기초적으로 분석한, 아주 지금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시절의 글이었는데 이 글로 인해서 저는 뭐 노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살 거라고는 이전까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글을 어디선가 구해봤던 사람들이 노래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었던 서울대 포크 동아리였던 메아리 출신 몇 명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뭔 짓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 글을 발견하고 저를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됐고 전혀 의도하지 않게 저는 이제 이걸로 노래 쪽의 글의 첫 글이 돼버린 셈이죠. 저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연극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에 대한 글도 많이 썼고 90년대는 대학로에만 가면 이영미가 앉아가 있다고 할 정도로 평론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내지 6개의 작품을 봤어요. 말이 안 되죠. 화수, 목, 금 매일 가고 토요일 날 한 2개쯤 보면 그렇게 돼요. 그쯤 봐야 그렇게 한 5, 6년은 봐야 대학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의 연극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작은 다 봤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하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평 하나를 쓰려면 한 5개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쓸 때 한 2달 정도, 서너 달 그런 것 같은데 한 달에 월평을 10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작품평을 10개. 10개를 쓰면은 진짜 한 40개는 봐야 40개까지는 아니고 30개는 봐야 10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에 5개, 6개를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연극에 대한 거를 저는 뭐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예상치 않게 노래 쪽으로 이렇게 확 발을 담가버리게 됐습니다. 연극이 그래도 필자들도 있고 평론가들이 구성이 돼 있었던 것에 비해서 노래에 대해서는 진지한 담론을 펼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요. 저하고 저보다 한 1년 선배쯤 되는, 물론 학교도 다 다르죠. 나중에 만난 사람인데 지금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로 계시는 김창남 교수. 저는 7, 9학번이고 그분은 이제 7, 8학번인데 그분이 절 수소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이제 뭔가 같이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김창남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노래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평론이나 연구를 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쓴 가장 긴 글이 일제시대의 대중가요라고 하는 이제 김창남과 저하고 이제 몇 명들이 함께 만든 노래 1이라고 하는 부정기 간행물을 냈어요. 노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지금의 대중가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 문화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대중가요라는 글이 일제시대 전체를 한 200매, 원고지 200매 정도의 글로 쓴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엉터리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얼추 제가 일제시대 대중가요 전체를 쭉 훑어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중가요사까지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민중가요에 대한 연구와 평론들을 꽤 오랫동안 써왔고요. 그리고 나서 94년부터 96년까지 지성과 팩이라고 하는 이게 SK그룹에서 나오는 대학생용 사외보였어요. 사외보라는 건 아시죠? 사보는 사보인데 주로 바깥 사람들이 보는 걸로 만든 사보인데 큰 그룹들이 주로 대학생용 사외보들을 그 당시에 꽤 만들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대학생용 사회보가 인재제일이에요. 딱 이름이 삼성이야. 인재제일. 지성과 패기가 헐라. 인재제일 참 밥맛 없는 제목이에요. 지성과 패기인데 지금도 이 책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다 필자로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정일 선생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장회익 선생 막 이런 분들이 다 필자로 들어와서 뭔가를 글을 쓰셨던, 말하자면 대학 사회보 치고서는 사보 치고선 상당히 읽을 거리가 풍부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사회보였어요. 이제 거기서 가요사를 그냥 좀 간략하게 네가 쓸 만큼만 연재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십몇 회 그렇게 요청을 해서 13회 연재를 해서 정말 1926년 윤심덕의 사이찬미부터 시작해서 서태지까지, 이때가 이제 96년에 제가 끝났으니까 서태지 은퇴를 보면서까지 제가 마지막을 쓴 셈이네요. 서태지 은퇴가 96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13회를 한번 쫙 연재를 해보고 나서 드디어 이걸 언젠가는 내가 가요사를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한 30-40매짜리 글에 13개니까 많은 건 아닌데 요약본이잖아요. 이거 갖고 뻥튀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매를 이제 100매씩으로 뻥튀기를 하면 1300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와 평론들을 좀 많이 했고요. 드디어 98년에 한국 대중가요사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제 까십이거나 뒷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술적 접근을 한 최초의 가요사, 한국 가요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뭐 꼭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아무런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고 단행본은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한 10년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연구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대중가요사에 대해서. 이제 국문과에서 뭐 박사학위 논문이 대중가요를 갖고 쓰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고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공사 버전으로 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고 민속원에서 다시 낸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똑같고요. 지금 보면 15년 전 책이기 때문에 틀린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엉터리가 많지만 그냥 언제 다시 씁니까? 그냥 다시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2년에 한국대중가요사의 대중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쓴 한국대중가요사, 흥남부두의 금수인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냈어요. 이거 혹시 한국 근현대사를 조금 쉽게 봤으면 좋겠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너무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가요를 들으면서 좀 쉽게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 책을 보시는 게 좀 풍속사와 함께 보시는 좀 의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준만 선생님도 가끔 그 왜 현대사 산책 있잖아요. 강준만 선생님 그 긴 한국 현대사 50년대 1, 2, 3, 60년대 1, 2, 3, 70년대 1, 2, 3 이렇게 나가 있는 거기에서 그 시대의 풍속이나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가요를 가끔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연결이 빨리 된 거죠. 1950년대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시대다, 60년대가 어떻게 살았던 시대다 하는 걸 그때 인기가요와 함께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이제 제 책을 많이 인용해서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요사를 훑는 거를 2번이나 했으니까 하나는 본격적으로, 하나는 대중서 버전으로. 그 다음부터는 좀 강론을 가야죠. 그래서 2008년에 했던 광화문 연가라는 책은 대중가요사로 본 서울입니다. 서울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상한 짓은 또 왜 하게 됐냐 하면요. 가요사를 제가 가요 연구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요청이 와요. 대중가요로 본 뭐 이걸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중가요로만 보면 뭐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별게 와요. 뭐 예컨대 한국철도 100년, 뭐 한국철도 90년에 즈음해서 철도청에서 막 요청을 해요. 뭐 대중가요로 본 기차에 대해서 써달라. 막 고민을 해야죠. 나훈아의 고향역, 이은하의 밤차,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엮어서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방송사 무슨 창립일 뭐 이런 때들의 특별 방송 같은 거 좀 하잖아요.
근데 KBS였나 MBC였나? 일기예보 시간인데 대중가요로 본 계절 얘기를 잠깐 한 10분 동안 해줄 수 있냐고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또 그걸 누가 봤어요. 어떤 분이. 보더니 정말 진짜 황당한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민대 산림자원학과에 계시는 교수더라고요. 대중가요로 본 나무에 대한 얘기를 나무? 철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철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근대와 함께 얘기할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 그렇게 사소한 나무까지 나무와 풀, 꽃 다 합치면 어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뒤져보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쭉 대중가요 사책 그때 지금처럼 음반이나 이렇게 뭐 멜론 뭐 소리바다 이런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따만한 대중가요 책이 있어요. 그걸 그냥 놓고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뭐가 오더라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구나. 정말 흥미로운 게 한 197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한국 대중가요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꽃이나 나무, 식물 종이 뭔지 아세요? 퀴즈. 아마 꽃은 지금 뒤지면 장미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장미가 정말 좋아서도 있지만 꽃 이름을 장미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다 해서 그 나무 수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한국인들 하면 1위가 소나무래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나무밖에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은행나무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무와 은행나무 치면은 아는 게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중에서 소나무 이렇게 찍는 건데 70년대까지 중에서 약간 80년대 이후 거 말고 좀 옛날 대중가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꽃이나 나무.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버드나무였어요. 놀랍죠. 그러고 보니까 버드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알겠어요.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시죠? 예. 버드나무 아래로 그러잖아요. 예.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그렇죠? 버드나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죽하면 노류장화란 말이 나왔겠어요. 길거리 널린 게 버들인 거예요. 담장에 핀 꽃처럼 노류장화가 기생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 버들이 그런 종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것, 마을이면 어디나 있는 게 버드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 갔더니 이제 산림자원학과, 임학과제 옛날로 치면은 산림자원학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학회였어요. 근데 뭐 숲과 문화라는 학회더라고요. 좀 이제 숲과 산림에 대한 얘기를 약간 문화하고 연결시키려는. 근데 거기 계신 어떤 선생님 하나가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몽땅 통계를 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저 혼자 대중가를 하고 왔는데 그분은 시조, 뭐 가요, 민요 이걸 다 해갖고 통계를 싹 잡아가지고 몇 곡씩을 샘플해 갖고 왔는데 어디 나온 시조집 다 뒤지고 이렇게 국문학에서 얘기되는 대중가요에서 1위가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버드나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충 본 게 맞았던 거예요. 찍었는데 맞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요즘 대중가요가 아무래도 대중가요 사책이 잘 안 나오니까 당시에 90년대였기 때문에 주로 70년대까지 옛날 흘러간 옛 노래 있는 걸 뒤지면 대중가요가 많이 나왔겠죠. 재밌는 건 시조에서는 1위가 소나무고요. 민요도 소나무고 근데 판소리로 가면 버드나무로 바뀌든가 하여튼 뭐 좀 그래요. 이게 확실히 버드나무는 좀 후기 증상 혹은 서민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하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었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대중가요로 본 아무거나 갖고 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건축가 선생님들이 대중가요로 본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특강을 요청하셔서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에 있을 때 거기가 특강을 한번 하고 나니까 재밌다고 여기저기 건축하는 분들이 불러대서 다니다가 결국 그게 한 학기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건축대학원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경기대 건축대학원 뭐 이런 데 가서 한 학기를 대중예술로 본 도시와 건축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중가요만 갖고는 안 돼. 대중가요 더하기 영화를 하죠. 그거를 하고 나니까 책을 한 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쓴 게 광화문 연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건축사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세스이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라고 하는 책은 이건 세대가 초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책 한 권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여성 같은 거 할 만합니다. 여성. 대중가요로 보는 여성. 그건 뭐 가요 절반이 여성이니까 사랑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다 여성이 끼어 있는 거니까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할 만한 게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고 논문으로 썼던 거는 뭐 바다도 있고요. 대중가요로 본 바다.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사물을 각 시대의 대중가요들이 어떤 방식으로 욕망했는가,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별걸 안 썼는데 혹시 제가 뭔가를 쓰게 되면 여성 대중가요로 본 무슨 주제를 잡으면 여성을 쓰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뭐 이걸 쓸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대중가요 같은 걸 연구하게 됐을까? 시간을 제가 되게 많이 잡아먹었네요. 빨리 갈게요. 우선 개인적인 관심과 취향이 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중가요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좋아했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과자 얻어먹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하고, 그리고 언니 오빠하고 맨날 언니 오빠 기타 칠 때 옆에 붙어 앉아서 다 따라 부르고, 이것 기본으로 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대중가요 악보집 팔았던 거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아시면 이제 대학원생쯤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못 치면 다 나오니까. 옛날에는 악보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책이에요. 요만하게. 더 작은 것도 있어요. 포켓송에서 요만하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 당시 인기가요들이 빼곡하게 악보로 수록돼 있었어요. 그게 한 70년대 한 중반 전부터 본격화됐는데, 60년대도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본격화됐는데 거기 보면 그때 이제 애들이 한창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70년대가 기타의 시대예요. 그야말로. 그걸 못 잊고 기타를 실패하셨던 분들이 50대 돼 갖고 우쿨렐레 이런 거 배우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쬐끄맣잖아요. 쉽잖아 이게. 코드 잡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제 기타 코드라고 하는 화성을 거기다 이제 써놓는데 되게 엉터리예요. 그 당시 기타 포크송 책들이. 보면 다 틀려. 그대로 쳐보면은. 근데 음반을 갖다 놓고 이제 오빠랑 들으면서 그걸 오리지널 반주대로 복원을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화성일 것인가를 막 들어서 이건 E야. 그래서 E로 E7으로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뭐 C 해서 뭐 G로 뭘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들어서 이게 굉장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화성을 듣는 훈련을 한 거죠. 그게 노는 거였어요. 오빠랑 노는 게 이제 주로 그런 걸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대상이에요. 저한테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향만 가지고 연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가 된다는 건 그 연구를 하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연구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공적으로 내놓을 만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혼자서 어머 재밌어 그러고 말면 되는 거죠. 대중가요는 확실히 그 시대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양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지적 풍토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198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대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던 시대예요. 그리고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요.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이후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기였어요. 학교 앞에 클래식 다방 없죠? 학교 앞에 다방에서 클래식 음악 틀어주는 다방 있어요, 혹시? 없죠. 예, 없습니다. 옛날엔 대학교 앞에 늘 클래식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 무교동과 명동에 가면은 고전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필하모닉, 르네상스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외국의 좋은 원반을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카라얀이 지휘한 뭐 몇 년 버전의 음반 이런 거를 외국 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여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완전 극장 같아요. 불 싹 꺼놓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거는 전막을 딱 전작을 4악장까지 다 듣고 오는 거예요. 다방은 거기다 좀 나아요.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는 뭐냐? 대학교 앞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요. 대학생이 되면 일단 교양으로서의 고급 예술, 본격 예술을 향유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그렇게 연극을 보러 다녔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체호 막 이런 거. 뭔 소리를 할까? 3시간을 보고 있는데 줄거리도 요약을 못하겠고 고도가 오기는 오는 거야. 백혜트 저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최인호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꽁뜨,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꽁뜨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B여대 불문과를 다니고 있는 오영자와 A대학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 병태, 김병태의 이야기인데요. 두 학교에 앞문하고 뒷문이 붙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이 학교하고 저쪽 학교예요.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오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영자는 연극을 본다. 왜 보냐? 재미있냐? 아니다. 더럽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본다. 뭔가 폼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폼나 보이는 걸 했어야 됐어요. 당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고요. 지식인이라고 자신을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대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지금은 개나 소나 대학생이니까. 안 하죠, 이거. 근데 옛날엔 자랑스러운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놀라웠던 문화현상 중에 하나는 대학원 들어갔을 때쯤, 대학교 4학년 때쯤, 83년, 4년쯤 대학교 앞에 전자오락실이 생겼을 때의 그 문화적 충격을 잊지 못해요. 선배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저까지도. 아니 대학교 앞에 오락실이 생기다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라는 걸까? 오락실과 만화방이 생겼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대학교식이나 들어온 것들이 앉아가지고 팔이 잡고 있냐고 거기서 갤러그 같은 거를 그 당시 갤러그였어요. 아니면 이렇게 뿡뿡 방귀 끼고 가는 자동차 나오는 정도 수준의 오락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 벽돌 깨기 같은 걸 하고 있냐고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치를 논하거나 예술을 논하거나 철학을 논하는 걸 해야지 막걸리집에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냐고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때부터 대학은 슬슬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고 대학 안에 대중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자, 8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사람들이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까지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중예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다행히 제가 그때 20대 중반을 맞은 거였고요. 그리고 90년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더 늘어났고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서태지와 아이들 3집 교실이대하고 바래를 꿈꾸며가 나왔을 때 서태지 팬클럽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대학 교수가 팬클럽 구성원이 됐다는 게 기사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에 가입을 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 대중가요가 매우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제가 30대였던 거죠. 30대 중반. 한창 뭔가 제 새로운 연구거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할 때 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 대중가요는 아직도 학문적인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문학이나 예술학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문과에서 그것도 고전문학 전공도 아니라 현대문학 전공에서 고전문학 전공은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국문학에서 인정이 돼 있잖아요. 구비문학이 가장 시시껄렁한 것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민요 이런 거. 민요, 판소리 진짜 우리는 지금 예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 민속극 탈춤 대본 보세요. 절반이 욕이에요. 양주별사인데 놀이의 대사의 절반이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하는 게 그래도 고전문학인 거예요. 현대문학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예술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문학에서 글쎄요. 야한 에로틱한 소설을 가지고 무슨 쓰겠다. 박사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선생님 다 말릴 겁니다. 미쳤니 너. 이렇게 갖고 어느 대학에 자리 잡으려고 그러니 이거 안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말릴 거예요. 저도 아마 학교에 계속 남았었다면 대중가요나 대중예술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학에 계속 있었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면 저는 그거를 했겠죠. 현대문학 비평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계속 그 길로 나갔겠지만 다행히 제가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석사를 끝내고 바깥에서 평론가 연구 활동을 계속했고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관심, 국문학 연구에 대한 약간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제 주변에 있는 시시껍절하고 일상적인 문학들을 연구하는 말로 된 문학들, 대중가요, 가사, 넌센스 퀴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거 글 쓰는 거 되게 재밌어해요. 넌센스 퀴즈 같은 거. 그거 늘 그냥 슬렁슬렁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 되게 재밌는 문화 현상이거든요. 요즘은 넌센스 퀴즈가 좀 없더라고요. 무슨 시리즈 그런 거. 만드기 시리즈를 끝으로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드기 시리즈가 한 90년대 한 중반 정도. 그 앞에 간 덩다리 시리즈, 최구람 시리즈. 여기다 80년대로 가면 뭐 개구리 시리즈, 뭐 70년대로 가면 참새 시리즈와 고양이와 쥐 시리즈, 꼭 톰과 제리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넌센스 퀴즈들 80년대 한 초반 중반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전두환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예, 전두환 시리즈. 뭐 청와대에는 거울이 필요 없대,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신공격적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정치적으로 어목했던 시절에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어목했던 시절을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야말로 그 현대의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의 재미, 이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고전문학은 고전문학 전공자들이니까 안 하시니까, 그리고 현대문학은 고급한 거 하시느라고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재밌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거나 글을 쓰는 걸 계속 했던 거죠. 이미 엘리트나 지식인이 아니라 서민 대중들의 삶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요. 국문학계에서는 70년대부터 구비문학 연구가 새로운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에서 대중가에 대한 박사학위가 나온 게 2000년대고, 그것도 고전문학 전공자여서 아직도 국문학계에서 소설로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에로틱한 소설을 가지고 쓰겠다.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참 뭔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현의 홀로서기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그것도 80년대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왜 서점에 나가보면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는 알록달록 그 중딩 시절에 보는 시집들 있죠. 시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 파는 시집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누가 쓰겠다 그러면 지금 국문과 선생님들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대중시잖아요. 그게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땐 그런 게 있다가, 어떤 땐 그거를 어느 작가들이 써주다가, 1960년대, 70년대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던 게 김소월의 시입니다. 혹은 세계의 명시. 계열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고 새로운 작가가 대중시를 쓰다가, 어떤 땐 그것도 사라지고 지금은 더 쉬운 시 같지도 않은 이렇게 거의 알바로 쓴 시 같은 거, 알록달록한 장정으로 나온 시집들이 중학생 정도 때 이렇게 한두 번씩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혹은 뭐 하이틴 로맨스, 우리 때는 핑크드레스가 돌았는데 여러분 때는 뭐였습니까? 할리퀸 로맨스. 왜 그 중딩 때 보는 그 왜 꼭 보면 그 성이 있고 뭐 거기 무슨 왕자님 같은 사람이 있고 뭐 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애물들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지금 아직도 국문학에서 그런 만큼 논문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문화 현상이 어느 시대 때 올라오거나 어느 시대에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연구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구조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머릿속이, 마음이, 심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히 예술 연구 쪽에서는 이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용자나 대중을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혹은 이걸 공부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민중가요하고 마당극에 대해서 8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석사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 같은 애들하고 다 아는 거죠. 김광석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김광석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 거죠, 저는. 안치환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 거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저보고 누나 그러죠. 누나 이러고 그러죠. 이제 그런 애들하고 아는, 그냥 그런 애들이 있던 그룹에서 걔네들 공연하는데 따라가서 보고 뭐 연습하는데 계속 같이 쫓아다니고 이런 걸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다 안 거죠. 연극도 마찬가지로 연극하는 데를, 특히 마당극은 극장서 공연을 하지 않고 이게 주로 순회 공연들을 다니기 때문에 지방 공연 가면 다 따라다니고 뭐 무슨 공장에 가서 공연한다, 농촌에 가서 공연한다 이러면은 그 다 알아가고 같이 가서 관객들 구경하고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중예술은
확실히 돈에 의해 굴러가는 측면이 있어요. 자본이 어떻게 이것들을 히트로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가 있죠. 이제 어제 그제 혹시 드라마의 제왕 1, 2회를 보신 분, 김명민이 나오는 새로운 드라마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명민 보는 재미만 아니라 드라마 자체가 재밌어요. 장항준 극본인데 지난번에 왜 사인 썼던 작가 있죠? 예, 그 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기획자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시청률을 조작해내는가,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중가요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대중예술들은 확실히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기획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본격예술, 고급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정보가 많아요.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 사대비국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읽어서 진짜 감동스러워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이광수의 무정을 참 감동스럽게 읽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없죠? 예, 엄상섭의 3대 미치는 줄 알았죠. 고등학교 때 시험 나오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조병화가 김병화하고 조덕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3대는 알려면 좀 나이를 먹어야 돼요. 확실히. 그건 저도 고등학교 때 못 읽었고요. 교과서에서 나와도 그걸 모를 겁니다. 고등학생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문학 연구자들도 30을 넘으니까 알겠다. 뭐 20대 후반이 되니까 알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확실히 배워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맞으면 교육 정책으로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라는 결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혹은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작품들을 유명한 작품이라고 공연하는 것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올려지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무슨 오페라 뭐 이런 게 수지가 맞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마당극이나 민중가요 같이 좀 진보적인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했었던 예술들은 오로지 수용자의 힘으로만 버틴 예술이에요. 수십 년을. 정책에 도움도 없고 누가 돈 주지 않고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건 정말 쪽방만 안 깨면 다행이야. 동정은 안 해주더라도. 그래서 오로지 수용자의 힘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살아남았던 예술이기 때문에 수용자와 그 예술의 관계를 굉장히 좀 간명하게 볼 수 있었던 샘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한 게 그냥 헛공부를 한 게 아니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저한테는 도대체 이 작품이 여기 가서는 먹히는데 저 집단 가서 왜 안 먹히는가? 똑같은 공연을 했는데 대학생들을 놓고 공연을 하면 여기서 웃는데 노동자들한테 공연을 하면 왜 저기서 웃는가? 여기서 얘네들은 웃는데 저쪽 가서 공연하면 여기서 왜 화를 내는가?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는 굉장히 풍자적인 마당극이 유행을 하는데 갑자기 딱 1년 지났는데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다 지겹다고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저는. 뭐 노래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아주 교가 같은 행진곡이 유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유려한 선율의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갑자기 유행을 이게 왜 이럴까? 민중가요에서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기 경향이라고 하는 게 수용자들의 사회심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조금씩 깨닫게 됐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에 와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크지만 저한테는 대중예술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 셈입니다. 대중예술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어느 시대 때는 이게 인기가 있고 어느 시대 때는 저게 인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은 흔히 그전까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컨대 일제시대는 일본의 영향으로 트로트가 유행을 했다. 1960년대가 되니까 해방 이후에 들어왔던 미국 문화 때문에 결국은 미팔군 반무대에서 들어왔던 빅밴드 스타일의 스탠다드 팝이 유행을 했다. 70년대가 되고 나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모던 포크가 들어와서 70년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렇게 이입사로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주면 늘 먹어요. 그냥 우리는 먹기만 하나요? 우리도 나름 입맛이 있어요. 나름 입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어떤 문화에서 어떤 문화로 건너갈 때는 받아들이는 쪽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여요. 물론 그 이유는 꼭 문화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부러워서
일제시대는 일본이 부러워서,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의 모델이어서 그 당시엔 그래서 받아들였겠죠. 여러분들은 트로트가 너무 멋있는 음악이어서 받아들였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세실 봉선 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썼던 그 첫 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일제시대 이건 가장 세련된 음악이었다. 가장 세련된 최첨단 트렌드였다. 말하자면 도쿄의 젊은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음악이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음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얼마나 비슷한 음악인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뭐 예스터데이 같은 비틀즈의 노래나 아니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들으면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멋있어. 그런 것처럼 1930년대의 트로트들이 바로 그런 노래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는 일본처럼 우리가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처럼 잘 살면 더 좋아요. 근데 미국은 너무 멀고 정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아시아에선 가장 선발로 자본주의화에 성공한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의 모델이 됐던 거고 당연히 트로트를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그런 식의 경제적인 우월성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문화적인 영향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감동을 줬기 때문인 거고 안 줬더라도 감동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감동의 요소가 뭐냐.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으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이나 감정의 상태 혹은 사고방식을 규정했을 것이다. 그건 맞아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 이제 앞에서 민중가요나 마당극이 왜 이 인기 경향이 하필이면 이때 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가처럼 대중가요도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도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서 이것이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너무 옛날 예만 들어서. 멜로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면 맨날 불치병과 불륜과 출생의 비밀 그런 얘기하죠. 그거 뭐 미국의 멜로드라마들도 그것도 싸구려 멜로드라마들 되게 이제 소프 오페라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1연속극 같은 것들도 그쪽 책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3대 요소란 그렇게 써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렇게 돼 있답니다. 출생의 비밀, 불치병, 불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 소프 오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1연속극이나 아침 연속극 같은 걸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전업주부들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업주부가 갖고 있는 세계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극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게 극이거든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위기를 느낄 땐 뭐겠어요? 가정이 깨질 때 위기를 느끼죠. 그럼 가정이 깨지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깨지는 요인. 하나가 누군가 바람을 피우면 깨지죠. 그 가정은. 그렇죠? 불륜. 이건 뭐 100% 먹혀요. 그러니까 뭐 아니야 뭐 이러다가도 불륜 나오면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지. 유치, 속으로 막 유치. 유치. 아직도 저런 거 하냐? 그러면서 눈은 막 보고 있죠. 또 있어요. 하나가 죽으면 깨지죠. 그러니까 불치병 이거 굉장히 그렇죠. 또 하나 핏줄이 엉켜버리면 이거 아주 헷갈리고 깨져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잘 모르겠다.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가정이 굉장히 막 엉키는 거죠. 이 가정인 줄 알았는데 저쪽 가정의 가족이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늘 있는 인기의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요. 불치병이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고 없었을 때가 있죠. 요즘 인기 있어요? 불치병? 없죠.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불치병 때문에 지겹다 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의 어렸을 적 기억을 하면 불치병 나와서 유명해졌던 드라마. 네, 대표님 겨울연가 몇 년이죠? 몇 학년 때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은 쉬워요.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쉬워요. 몇 학년 때 봤지? 생각하면 금방 나오죠. 2001년 겨울연가. 그 앞에 가을동화가 있었죠. 가을동화가 2000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동화가 먼저고 2001년 겨울연가 나오고 그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여름향기인가 나와가지고 쫄딱 망하고 몇 년 있다가 봄의 왈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만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 PD가 난 그만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게 벌써 여름 향기 되면서부터는 엎어졌다는 소리예요. 재미가 없는 시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절에 바글바글 계속 뭐 무슨 또 꼭 멋있는 불치병이죠. 뭐 백혈병, 뭐 아남. 그러다가 이제 그 유행이 조금 가면서 이게 이제 인기 요소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 9시 50분대 약간 젊은 애들도 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 일일 연속극이나 주말 연속극으로 좀 내려와요. 그럼 이제 아줌마들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럼 약간 지저분한 병으로 바뀌어요. 뭐 위암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그러면 이제 이게 말년 증상이에요. 그다음에 사라져요. 그 인기가. 근데 그때가 언젠가 언제까지 불치병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2000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왔던 출생의 비밀, 가을 동화의 출생의 비밀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가 나중에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또 몇 년이 가요. 근데 지금은 출생의 비밀도 잘 안 해요. 일일 연속극에나 남아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추리 막 이런 코드로 갔죠. 추리나 타임슬립 막 이런 거로 지금 10시대 드라마는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가을 동화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전폭적인 막 히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신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PD들한테 막 붙잡고 물어보는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럼 다 그러게 원래 불치병이 인기 있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늘 인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기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예컨대 92년부터 99년까지 불치병이 있는 드라마 인기가 있었냐? 없어요. 그때가 이 드라마 생각도 안 나시죠? 질투 여러분 태어나기 전 작품이죠. 최진실과 최수종이 나왔던 마지막 승부 같은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토마토 정도부터 기억하나 보다. 그렇죠? 토마토, 별은 내 가슴에는 좀 기억하세요? 그것도 이번에 1997 나오니까 아 저게 별은 내 가슴에구나 이렇게 다시 봤을 수도 있어요. 최진실과 안재우.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큼한 스타일의 드라마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92년부터가. 미니 시리즈도 그때 정착을 합니다. 그 앞에 몇 개가 더 있는데 16부작 시리즈 스타일이 그 당시는 다 길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다가 질투 92년으로 미니 시리즈 게다가 트렌디 드라마가 이제 확실하게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99년 올 때까지 불치병으로 인기 얻은 작품 별로 없어요. 갑자기 2000년 가을부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건 늘 인기 있는 요소였어. 그냥 인기는 돌아가게 돼 있어가 아니라 왜 그때 하필이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게 정말 우연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의미 있는 현상인가를 알려면 좀 더 다른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또 잡힌 게 있었어요. 불치병이 아니더라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의 유행이 다른 장르에도 존재했어요. 그게 드라마 이전에 벌써 있었던 거죠. 사실 가을 동화는 그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는 PC통신으로 연결되는 접속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더니 그 97년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겨울로 넘어가면서부터 최진실과 박신양이 함께 나오는 역시 불치병으로 죽는 편지라는 작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더니 8월의 크리스마스, 뭐 10월에 번지 점프 해갖고 그냥 계속 죽는 이야기가 이승저승이든가 환생을 하든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근데 딱 접속이 인기 있던 그 직전에 유행했던 일본 영화가 있었어요. 오겐키 데스까라는 말을 너무나 인기 있게 만들었던 러브레터,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가 시공을 초월한 약간의 이렇게 이승과 저승을 넘어가는. 애인이 먼저 죽었는데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그 애인의 흔적을 찾아서 어디론가 그 영원한 순수한 사랑을 찾아서 이제 그 여자가 가고 있는 거고 그 겨울에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이 있었던 공간에 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잘 계시는 거죠. 이제 오겐키 데스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묻고 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물론 이와이 순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냥 한 작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그 비슷한 부류의 작품들을 쭉 양산하게 되는 현상이 영화에 이미 있었고 그 현상을 똑같이 특히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 같은 작품은 가을 동화하고 지금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 가을 동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도 않는 세일러복 여고생 교복 네. 게다가 동해안에 무슨 동해인가 속초쯤 되는 서울이 아닌 지역 한적한 지역 그리고 옛날 폐교 자전거 타고 가는 청소년들 뭐 이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약간 앤틱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그런 그 회상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베껴온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조성모의 노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지였고 뭐 To Heaven, 슬픈 영혼식 아시나요? 뭐 계속 죽어 계속. 세 장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다면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아,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불치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걸까? 이렇다면 이 시대는 뭔가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고, 그렇다면 그 이전과 다르게 이 당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소재를 찾게 되는, 이 이야기를 찾게 되는 원인은 뭘까를 생각해서 원인을 따져 들어가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해내면 되는 거죠. 추론을 통해서.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대중예술사 혹은 대중예술을 연구해 왔던 거고요. 한국대중가요사 98년에 쓴 것부터 제가 이제 세스봉 쓴 것까지 앞에 제가 책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한국대중가요사를 써야 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랬어요. 쉬운 책 먼저 쓰라고요. 누구나 출판사에 누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대중가요는 늘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좀 그러고 나니까 좀 오기가 나더라고요. 왜 대중가요는 늘 낄낄거리고 읽어야 되냐, 대중가요에 대한 책은. 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교과서처럼 쓴 책이 한국대중가요사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딱 뒤지다가 이렇게 닫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바로 닫으시는 분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걸 쓰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대중서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금가족 처음에 저한테 요청이 온 건 대중가요사를 쉽게 쓰자는 거였었는데 아니다 나는 본격적인 연구서를 먼저 쓰겠다 그랬더니 그러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쉬운 버전으로 가요사책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쉬운 버전을 다시 풀어 쓴 게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괄적 서술을 먼저 처음엔 무겁게, 처음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간 거였고요. 큰 흐름으로 보자면 역사적인 개괄적 서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 도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세대, 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초점을 잡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재밌어요. 가요사처럼 굵은 글은 한 번은 써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왜 그 시대에 하필이면 이런 현상이?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조밀하게 설명할 틈이 좀 없어져요. 역사를 쓰게 되면. 그래서 큰 흐름은 잡지만 이렇게 하나의 초점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훨씬 재밌다라는 얘기고요. 무거운 평론이나 학술적인 글하고 대중적인 단행본을 늘 같이 써왔던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게 물론 무거운 글이 안 팔려서 대중적인 글을 같이 써야 먹고 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말지라고 하는 옛날에 월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민중가요 이야기를 한 꼭지씩 연재했었던 걸 묶어서 쓴 노래 이야기 주머니라는 책이라든가 이건 아주 쉬운 책이었어요. 혹은 재미있는 연극 길라잡이가 이제 본격적인 제가 전작으로 써본 첫 단행본인데 요청한 게 그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윤석화도 잘 모르는 윤석화 연극도 안 본 사람을 위한 연극 개론서를 써달라. 게 요구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작으로 쫙 연재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단행본만 갖고 처음 써본 건데 대중서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드디어 알았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근데 한번 하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노하우도 조금 생기게 만들었던 거고 이 책을 아직도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특히 지금 대학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연구원 다니고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연구원하고 같은 캠퍼스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막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본 거래요. 자기가 처음 본 연극개론서였다라고 인사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극개론서가 워낙 없으니까 이 책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20년 전 책이어가지고 뭐 거기 당시의 대학로 상황 이런 거는 지금 조금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흥남부두의 금신 어디로 갔어?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쓴 가요사고요. 광화문 연가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세스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에 초점을 맞춘 거였고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쓰긴 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30년대, 70년대, 90년대를 썼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왜 80년대 얘기는 안 써줬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혹은 왜 지금 얘기는 또 안 하느냐, 2000년대 얘기는 안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사 전체를 다 쓰려면 책이 이런 거 한 5권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고르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 세대, 그러니까 세스봉 시대, 서태지 세대, 트로트 세대라고 하는 30년대, 70년대, 90년대를 골랐느냐. 이 세 시대가 세대 간의 취향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시대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시대나 아기는 태어나니까 어느 시대나 청소년은 있고요.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은 늘 세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참 어른들 취향을 좀 이해하실 수가 없지만 딱 몇 년만 지나 보십시오. 야, 저것들은 정말 왜 저러고 사니? 이럴 때가 옵니다. 노래가 기억도 안 나요.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안 그러시죠? 이제 몇 번 들으면 외우시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5번 들었는데 전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얘네가 지금 예컨대 양파 뭐 무슨 예컨대 원더걸스는 팀 이름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뭐 무슨 제목을 듣는데 이게 노래 제목인지 팀 제목인지를 헷갈리고 이런 나이가 드디어 이제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시대든 취향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어떤 시대에는 정말 취향의 갈등이 어른하고 애들하고 심해가지고 막 거의 미쳐버리려고 어른들이 애들 거 꼴보기 싫어갖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10대, 20대들은 어른들 걸 너무나 구리구리하게 보면서 저것도 음악이냐 뭐 전혀 보지도 않 이러는 시대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럭저럭 같이 보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30년대가 취향 갈등이 그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30년대 후반이. 왜냐하면 식민지가 된 다음에 태어난 정말 식민지 세대들, 맞으면 일본식 교육을 처음부터 받고 자라난 일본식 문화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딱 잡혀든 세대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는 시대가 1930년대 후반이었고 이 식민지 후반기 시대 때 드디어 이 아이들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앞에 세대하고 갑자기 세대 갈등이 확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대중문화 초창기였으니까 잘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지만 여러분 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서태지 그러면 막 거의 고전 같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그러나 그 당시에 서태지 어른들이 아주 비기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나 거의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것으로 좋게 족각이 뭐가 좋게 이것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이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게다가 가사가 막 그렇잖아요. 뭐 내가 무슨 왜 7시 반부터 뭐 온갖 뭐 저기 학교에 똑같이 애들을 들여보내서 뭐 이러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들을 선동하는 10대 아이들을 공부하지 말고 자퇴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죠. 게다가 그 당시 패션도 보면 어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션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애나 어린 다 레깅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패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힙합 바지, 그러니까 바지 가랑이 하나에 몸 하나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힙합 바지에 찢어 입는 것도요. 요즘은 찌는 게 좀 많이 그래도 좀 늘어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힙 근처까지 찢는 거, 혹은 무릎 찢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옷을 왜 찢어 입어? 멀쩡한 옷을. 멀쩡한 옷을 왜 찢어 입냐고 저것들이 미쳤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애들이 꽁지머리를 남자애들이 그냥 이렇게 긴 장발 말고요. 이렇게 묶는 꽁지머리 이것도 아주 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을 신세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 이걸 신세대 문화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구세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한창 압구정동 오렌지족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때요. 압구정동에 가면 오렌지족이라는 애들이 있다더라. 얘네들은 하얀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더라. 압구정동 근처에서 하얀색 티코를 몰고 다니면 낑깡족 취급을 받는 데더라.
뭐 이런 거예요. 오렌지족은 오렌지를 이렇게 옆 테이블에 시켜줬다가 걔가 오렌지를 빨아먹으면 같이 나가서 온라인 스탠드를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카더라 하지만 요즘 애들이 돈은 많고 소비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된장녀 된장남들이 모여가지고 머리에 뭐밖에 안 는 것들이 이러고 살고 있대더라. 부모 돈 가지고 라는 식으로 쓰는 이야기가 이미 91년, 92년부터 계속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때 서태지와 아이들 한참 떴을 때 그런 해명도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희들 악정도 오렌지족 아니에요. 막 이런 그 세 명이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저는 봤어요. 그 얘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른들이 볼 때 얘네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화적인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70년대는 뭐냐? 여러분들의 거의 엄마도 아니고 큰엄마 또래가 넋을 놓고서 세실봉 콘서트를 보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70년대 기타를 애들이 집집마다 애들이 기타를 들고 다녀가지고 집에는 항상 깨진 기타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걸 깨요. 이놈의 자식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버리고 깨진 기타가 집에 하나씩 있을 정도였어요. 애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여자애들이 숏컷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머리거든요.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이건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그걸 청년 문화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기성세대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세대 말고 중간중간은 세대 간의 취향 갈등이 약간 봉합하는 형태를 띱니다. 절충되는 현상. 예컨대 80년대 조용필. 10대도 좋아하고 50대도 좋아해요. 근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뭘까요? K-팝 시대. 저는 지금도 세대 간의 취향 갈등이 조금은 절충되거나 봉합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걸그룹 지금 K-팝의 주역들은 보면은 핵심이 삼촌팬, 이모팬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좋아해요.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나 같은 50대들은 그냥 꾹 참고 있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다 같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는. 이건 쉽지 않아요. 옛날에 서태지 시대나 트윈폴리가 나왔던 시대는 정말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만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대와 어느 시대가 되면 다 같이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싹 취향이 갈라지는 시대로 반복된다. 그리고 이 세 시대, 취향의 갈등이 격했던 시대가 뭔가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상한 짓을 하는 시대, 애들이. 그리고 이때 했던 이상한 짓,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 막 꼴보기 싫어했던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창의성이 그 뒤에 한 10년, 20년씩 쭉 이어져 가면서 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엇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청년문화가 나왔지만 그 영향력이 80년대까지 가고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지만 초반에 나왔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서태지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그 댄스 뮤직의 영향력이 지금의 K-팝까지 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시대를 선택을 한 것은 이때 그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시대의 문제식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음악을 듣지 말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구어체로 쓰여진 것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읽기가 쉬우셨나요? 그래도 힘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어체로 쓰는 것의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을 했을 때 출판사가 저한테 이 기획을 던졌을 때 5회짜리 제 강의를 하도록 거기서 돼 있었는데 이 강의를 고스란히 책으로 옮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옮기는 것도 아니죠. 쓴 것 이걸 먼저 쓰고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기분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쓴 거고요. 구어체로 쓰게 되면 논리적 정연함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 굉장히 풍부한 사례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본격적인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대중서를 쓸 때는 가끔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 책에 대한 설명 여태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혹시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의요. 사실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건의 잘 못해요. 옛날 거는 잘 알고요. 제가 알면 기획자 하게요. 기획자 해갖고 대박을 터뜨리죠. 뭐가 뜰 줄 알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열심히 따라서 보는 거를 안 했어요. 잘.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평론을 한다는 건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거 90년대 제가 한참 이거를 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진짜 음반도 웬만한 중요한 걸 다 사서 듣고 그 한국 대중가 샀을 때는 막 안 들은 거 있으면 중간에 너무 급한데 막 그러면 막 확 뛰어가서 REF 음반 사가지고 막 다시 듣고 또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따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요톱텐 같은 거 하면은 순위 프로그램 할 때만 이렇게 수첩 들고 앉아가지고서 열심히 줄그면서 보고 이렇게 봤던 거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제가 이제 관심을 드라마 쪽으로 좀 옮겼어요. 그리고 옛날 대중음악사 혹은 대중예술사 드라마사 쪽으로 옮겨서 열심히는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90년대처럼 세대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대는 아니다. 여러 세대가 약간씩 조금은 차이가 난다 싶지만 같은 대상을 함께 좋아하면서 사는 시대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시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 세대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조용필 시대도 좀 그랬어요. 물론 조용필이 아주 획기적이지 않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고 마찬가지로 지금 K-팝들 보면 엄청 잘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그 뻔하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가지고서 일리를 다투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잘하고 기술적인 역량은 매우 높아져요. 그렇게 세대가 이렇게 절충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기술적 역량이 높아집니다. 그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먹고 넘어서 완전히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창의성으로 아주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걸 던지는 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세대가 같이 만족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상한 애들이 나오죠. 가끔 이상한 애들이. 근데 장기야 이런 애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의 일회적인 사건만 있고 그게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디로만 머물고 있잖아요. 섹시봉 시대는 어땠냐면요. 그렇게 나온 이상한 아이들 하나가 섹시봉에서 트윈폴리어 하나가 어느 순간 쫙 퍼져서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텔레비전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68년, 69년에 마치 장기하처럼 어머, 쟤 되게 희한하다라고 하는 어떤 애 하나가 아니 어떻게 밴드를 쓰지 않고 나비 넥타이를 매지도 하는 애들이 더벅머리하고 청바지 입은 애들이 이렇게 군복바지 꺼멓게 물들인 저런 대학생 애들이 기타 2개 들고 나와갖고 하얀 손수건 이런 걸 불렀는데 저게 갑자기 저렇게 팔리더니 여고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니 저런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텔레비전에 장악을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시도는 있어요. 소수가 있지만 그게 큰 바람으로 가지는 않는 거고요. 왜 바람으로 가지 않느냐?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점쟁이들 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70년대 이게 떴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본 거죠. 아까 1930년대에 뜬 거는 식민지 때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한 것. 그러니까 식민지 세대로서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70년대 이게 뜬 것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미국식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했다라고 본 거고요. 90년대의 아이들은 드디어 산업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던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70년대생들이 드디어 청소년기에 도달했다라고 본 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보자면 여러 가지 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는 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싸이는 생각지도 않게 인기를 얻은 경우죠. K-팝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조직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팝처럼 기획자가 처음부터 머리 써서 계산해서 만들면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섹시봉 시대 때 애들, 서태지대 때 애들 이게 망할지 흥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질러본 거예요. 근데 뜬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년만 먼저 나왔으면 망했어요. 얘네들. 2년만 먼저 나왔으면 망했는데 어쩌다가 시대하고 잘 맞아떨어서 망하지 않고 이게 바람몰이가 된 거였고요.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 유명해진 것일 뿐이지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기획사가 큰 돈을 들여서 애들부터 키워내서 만드는 스타일로 만들면 계산을 해서 어쨌든 일정한 이윤이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감한 실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기하가 실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찍기 때문이죠. 네, 조금 찍기 때문인 거고 그 음반사 여러분 음반 혹시 사서 보셨어요? 음반 안 사보죠? 이렇게 거의 누런 각딱지 같은 거는 이게 집에서 구운 CD 같은 거예요. 집에서 구웠죠.
집에서 구운 거고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획사 이름이 붕가붕가 레코드예요. 그 이름 사장 이름이 곰사장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붕가붕가 레코드와 곰사장의 모토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딴따라지를이에요. 그러니까 딴따지를 하면 금방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딴따라지를 하느라고 우리는 조금만 찍고 조금 살겠다. 대박 터뜨리는 짓 같은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하겠다. 말리지 마 나를 이런 거죠. 근데 SM이나 뭐 이런 데는 못합니다. 박진영이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해요. 돈이 든 게 얼만데 땅 파서 장사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평균적 감수성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루 먹히는 무엇인가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하긴 굉장히 어렵고 좀 보수적 감수성에 예컨대 여자애들은 이뻐야 되는 거죠. 일단 쭉쭉 빵빵 어떻게 고쳐서라도 섹시해야 되고 멋져야 되고 예뻐야 되고 매끈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 삐걱거림을 용인해주고 삐걱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는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싸이는 우연히 이 K-팝에 아주 지겨워진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보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빌보드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할머니들까지도 시청 앞에 가갖고 싸이 공연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조차도 세대 통합적인 현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새로운 신세가 나올 만한 때가 되기는 시기적으로 보면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가요계 내적 요인으로만 보자면 사실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반의 시대에서 음원의 시대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90년대까지는 다 음반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운로드 받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음반의 시대에서 음원의 시대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노래를 음원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현격하게 적어졌어요. 음반 만들 때보다. 그럼 나머지 이게 어디로 가느냐? 다 통신 비용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못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노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았어요.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음반을 찍어서 한 2만 부, 3만 부 찍으면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처럼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90년대, 80년대와 90년대라고 하는 때가. 근데 지금은 못 살아남아요. 왜냐면 너무 돌아가는 돈이 적어요. 음원 다운로드의 방식. 그러니까 그게 통신의 시대로 바뀌면서 수익 배분을 잘못 정한 거예요. 통신사를 키워주기, 통신이라고 하는 걸 키워주기 위해서 수익 배분을 엉망진창을 해서 지금 대중음악 산업이 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획사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음원 팔아서 못 먹고 살면? 얘를 딴 거로 벌어먹여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애로만 키울 수가 없어요. 얘를 엔터테인먼트 하는 애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모델로 보냈다가 탤런트로 보냈다가 뭘로 보냈다가 계산해서 처음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얼굴도 예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애로 키워야 되고 음악으로만 전념하는 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해외로 가야 돼요. 시장이 너무 좁아요. 이 음원 갖고 못 먹고 살아요. 한국에서 음원 다운로드 갖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나마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5초 안에 훅송 딱 갈고리처럼 걸고 넘어지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윤 구조가 악화돼서 생기는 그 음악의 어떤 펑퍼짐함이라고 할까? 기술적으로는 높지만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하죠. 네. 일반인 참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요만의 현상이 아니라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현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가요는 처음부터 일반인 참여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컨대 노래자랑을 통해서 그 가수를 뽑는 방식은 193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1950년대 초반부터 라디오에서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마추어 경연대회로 끝나잖아요. 그 전국노래자랑 꽤 시청률 높습니다. 뮤직뱅크보다 시청률 높은 거 아세요? 높습니다. 진짜로 시청률이. 예. 근데 70년대는 그 전국노래자랑이 연말에 결국은 예선을 통해 전국 예선을 통해서 한 명을 뽑아서 가수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가수 등용문 같은 거였고 마치 지금의 휴스케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가수 등용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가요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재미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 노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만들고 부를 수 있는. 예컨대 연극은 굉장히 긴 훈련이 필요한데 노래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로부터 재능 있는 애들을 뽑아서 빨리 새로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기획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이벤트를 크게 벌리는 것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시청자가 관여하는 영역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인터넷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쌍방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리메이크는 K-팝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시청률이 떨어져요. 뮤직뱅크 같은 거 재미없잖아요. 딱 보는 진짜 소수의 팬만 보지. 아유, 오죽하면 그게 10%도 안 나오냐고요. 도대체 요즘 뮤뱅 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한 4, 5년 전에는 진짜 그 전국 노래자랑이 11% 이렇게 나가요. 꽤 높아요. 일요일 날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데 뮤직뱅크가 5%대였어요. 딱 절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사람이 없다. 노래를 제대로 듣거나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노래가 늘 지겹고 저것들은 노래도 못하는 붕어들이다 라는 하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견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대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불만이 시청자 수용자한테도 있고, 그걸 왜 PD들이라고 안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쇼 PD들이 갖고 있죠. 예능 PD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느 순간 예능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옛날 가수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모으기 시작한 나가수 같은 거였고, 슈스케 같은 경우는 그 지겨운 기획으로 나오는 상품들만 보기 싫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국 노래자랑이든 대학가요제에서 애들 뽑아 올리는 것처럼 아마추어 뽑아 올리는 방식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늘 있었던 방식이 온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가창 경연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학가요제는 초기에는 신곡도 들어올 수 있었고 가창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80년대가 되면서 모조리 미발표 신곡만 됐어요. 그것도 특히 대학가요제는 자작 신곡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은 거야 되지 기획사 거 받아다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강변가요제는 받아다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선희의 제2에게 같은 노래는 기획사 거예요. 버린 곡이었대요. 쓰레기통 들어간 곡 주워다가 부른 거였대요. 근데 그게 떴어요. 그러니까 담다디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걸 대학교 1학년짜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상은이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80년대 후반쯤 가면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가 기획사가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그 코너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요제는 이름을 딴 걸 쓰는 거죠. 개 이름을 쓰는 거죠. 다 지어주고 개 이름 붙여서 예선 통과시켜서 결선 올라가는 암암리에 그런 식의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이 되면. 그래서 대학교에서 결국은 사그러진 건데 그때는 어쨌든 신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작 경연대회였고 신작을 만들 능력이 있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신해철 같은 사람 대학가요제 출신이고 015B의 정석원도 마찬가지로 대학가요제 출신인 거고, 배철수 같은 경우 78년 배철수는 보컬이었습니다만 그 팀에서 그 배철수 노래가 탈춤 같은 걸 지었던 애들이 나온 거, 홍서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창작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측면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가창경연대회 형태로 가고 나면요, 신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창을 뭘 갖고 경연하겠습니까? 옛날 곡을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것도 리메이크를 해서 자신의 가창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보이려면은 전혀 예상 외의 것을 갖고 와야죠. 혹은 옛날에 좋았던 곡을 갖고 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를 갖고 김범수가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짝사랑, 주현미의 짝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소울처럼 정엽이 불러버렸다. 그러면 어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리메이크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리메이크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한 번 하고 뽑 끝나는 게 아니라 슈스케나 위대한 탄생도 계속 얘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곡을 연습시키는데 새로운 곡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옛날 곡을 갖고 와서 가창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게 묘하게 방송으로 보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40대, 50대부터 10대까지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요건이에요. 제일 좋죠 뭐. 그걸 10대만 보는 것보다 50대까지 같이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항상 카메라가 일부러 그렇게 잡죠. 그 나가수 보면은 시청자들 중에서 그 방청객 중에서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막 그 젊은 애들 걸 보고 있는 걸 일부러 막 잡아. 프레임을. 저런 사람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열중해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것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요계의 현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고맙습니다.